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각부의 하야시 토모코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기획청에 있어서 30년 이상 관청의 이코노미스트로서 금융정책 그리고 재정 그리고 마크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본에 있어서는 좀처럼 젠더의 평등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2020년에 남녀 공동 참여 국장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남녀 공동 참여, 젠더 평등이라고 하는 과제가 일본의 경제, 사회에 관련된 매우 큰 과제라고 하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총재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85년에 남녀 공동 참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1985년 실은 경제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해가 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급속한 엔화 강세가 진행이 것은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 직장 아니면 고용의 자리에 있어서 남녀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이 되겠는데요. 그 후에 이 법률 그러니까 아까마츠 당시의 노동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뭐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크게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녀 기회 균등법으로 연결이 된 매우 중요한 법률이 시작이 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는 실은 이 연금법에 있어서의 개정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3호피 보험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편이 고용자인 경우에 일정 이하의 수입 이하의 그러니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지불을 하지 않아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지금 취업 조정에 이와 같은 배경이 되었던 것이며 이와 같은 배경 그리고 또 과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그리고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도 모두 독립적인 이벤트였습니다만 그 후에 일본의 경제 사회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플라자 합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85년 9월에 플라자 호텔에서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의 그 합의에 따라서 환율이 $201 그러니까 153엔까지 1년의 엔화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에 엔화 강세의 불황으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재정 확대 그리고 금융 완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금융 완화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거품 경제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있어서는 거품 경제가 붕괴되는 것으로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 채권 문제도 그리고 이와 같은 처리도 지연이 되어서 그 결과적으로 1997년에 그리고 98년에는 대형 금융기관이 파탄하는 그리고 증권회사가 파탄을 하는 금융위기가 도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목 GDP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일본의 GDP는 5년마다 100조 엔씩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1973년에
200조였고요. 그리고 78년에는 208조가 되는 식으로 해서 5년마다 100조씩 증가를 했습니다. 92년에 보시면 500조를 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500조 엔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2013년에 아베노믹스가 나와서 디플레이션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이 명목 GDP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물가가 상승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명목 GDP가 60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30년간 500조 엔의 GDP 시대, 헤이세 이어가 되겠는데요. 이 시대에는 말 의미로 보면은 아는 부드럽고 그리고 평화롭다고 하는데 여기서 평평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어서의 명목 GDP는 평평한 상태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そして男女機会均等法についてはどう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こちらの成果は先ほど川本総裁からもありましたように、40年経って十分な成果が現れてきているというところまでは国際化構成と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은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민간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파밀리아나 중앙 정부에 있어서의 간부의 상황을 보면요, 조금 전에도 소개가 있었던 바와 같이 こちらの統計では 4% 정도,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는 6%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40% 그리고 과장급이 50%인데에 비해서 상당히 큰 괴리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제가 OECD의 경제위원회 일본 정부의 대표로서 수석 대표로서 출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역시 일본의 대표단은 저 이외에 모두 남성입니다. 그래서 홍일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대표단의 경우에는 남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데 일본만이 좀 풍경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항상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을 보면 이 숫자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본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OECD 사이에 그리고 프랑스를 보면은요 프랑스도 30%를 넘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프랑스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OECD를 하느라고요. 당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 분야에 있어서 늦어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30% 이상이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간부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참 안타깝게도 지난 40년간 일본에 있어서의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풍경은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스피드가 너무나도 느렸다. 늦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법률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마인드셋 그러니까 의식 문제 그리고 프랙티스 제도 관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시간 노동 그리고 듀얼 레버 마켓 이중 노동 시장 이거는 정규 비정규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정사원으로서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신 고용 연공 서열의 사회이기 때문에 20대 30대 그 기업 그리고 그 조직에 있어서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OJT를 받는 그 시기에 여성은 출산이라고 하는 라이프 이벤트에 직면하게 됩니다. 종신 고용 그리고 연공 서열이라고 하는 쇼와 일본형 고용 시스템과 여성의 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상황과의 관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제1차 베이비부머가 지금 75세를 넘었습니다. 그 자녀인 제2차 베이비부머들이 50대 전반에 들어갔습니다. 실은 저를 포함을 해서 균등법 제1세대는 지금 60대 전반이에요. 1985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86년부터 시행을 되어서 지금 60대 안팎이 되겠는 것이죠. 이 제1세대의 그 다음 세대분들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취직 빙하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있어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요. 이와 같은 가운데서 이 거품 경제가 붕괴가 되는 그 시기에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취직 빙하기에 닥쳤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활약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와 같은 배경에 하나가 이와 같은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취직 빙하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생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녀 공동 참여 그리고 젠더 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그리고 사회 부분에 있어서 큰 반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 성장 그리고 재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인 임파워먼트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자립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과의 관계 연성입니다. 이 잠재 GDP 그리고 실질 GDP의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GDP 격차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갭은 0입니다. 그러니까 1조 정도 금액으로 보면은요, 1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포텐셜 GDP, 잠재 GDP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 GDP, 이와 같은 잠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과 그리고 TFP,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노동, 그러니까 사원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는 이 TFP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IMF 등 국제기구에 있어서는 여성이 활약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것이 다양성의 효과에 의해서 이 TF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TFP를 끌어올릴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정에도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에 있어서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여자가 데스크에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제대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다양성의 효과로 이어져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언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창출됨으로써 이 TFP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TFP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은 양적인 효과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여성의 종업자 수는 1985년에 비교했을 때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33% 증가를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 천정에 부딪혀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 취업자 수는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비정규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사원 수도 상당히 많아져서 1,300만 명의 정사원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에 있어서 프라임 에이지 분들이 1,000만 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 노동 시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임금 그리고 본인의 능력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 취업 기간별로 본 임금 인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남성의 레귤러 인플로이즈, 정사원의 경우에는 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이 됩니다.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비정규직 부분,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있어도 이 임금 인상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사원 가운데 있어서도 안타깝게도 임금 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대 전후,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정사원의 경우에는 연공 서열로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죠. 그리고 50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대졸자 임금 커브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 남성의 정사원 임금 커브와 거의 같은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녀 공동참여 국장을 했었을 때 각 기업의 남녀의 임금의 차, 격차를 정사원 그리고 비정규 모두 오픈을 하도록 제가 의무화했습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오픈하는 것이 의무화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활약 추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101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오픈을 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유가 증권 보고서에서 2020년 당시에 이 금융청의 성례를 개정을 해서 유가증권 보고서에 이 남녀의 임금 격차를 반드시 여기에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오픈의 의무화에 제가 기대를 하는 것은요. 이 오픈을 함으로써 설명을 할 수 있는 격차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설명을 할 수 없는 격차에 있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법률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연령층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의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기혼 여성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35살 이상의 절반이 연수입이 200만 엔 미만이다라는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역시 취업 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수입의 장벽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의 이 취업 저정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료 그리고 배우자 수당, 그 기업이 부담을 하는 그 배우자 수당과의 관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보험료과 그리고 연수입의 장벽은 106만 엔의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에서 106만 엔의 장벽이 앞으로 3년 내에 철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관제는 제3호 보험자, 비보험자라는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서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가로축이 남편의 수입 그리고 세로축이 그 배우자, 아내가 어느 정도 노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노동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연수입이 높을수록 노동 참여율이 아내의 참여율이 낮아진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부부에서 더 뚜렷한데요. 30대 이하의
가해 부부의 소득은 남편이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의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3호 보험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소득 분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제도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さらに女性の能力を十分に活用しているか、活躍してもらっているかという意味ではこちらの調査があります。韓国と日本の15歳時点の男女の数学のスコアを見ますと、韓国も日本も女子は他の国の男子よりもスコアが高い、つまり数学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しかしながらSTEM分野での女性の割合は日本は OECD 諸国の中で最低であります。やはり教育コストをかけているのにこれは残念な結果と言わざるを得ないと思います。こういったことが今後やはり日本の経済成長との関係でも重要な課題、やはり優秀な女性にはもっと活躍し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日本の労働の質を高めるという上でも大事だと考えています。でさらにですね、財政との関係が今後重要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日本の家族の姿を見ますと、今は昭和の時代と違って単身の方が4割、また一人親世帯も増えております。でこうした中で一人親の世帯の貧困率を見ますと 44% と諸外国に比べても高い部類に入っております。等価可処分所得で見た、例えば子どものいるカップルですと、一番所得が高いそうですが、シングルあるいは一人親については所得は平均よりも低いという姿になっています。子育て支援重要ですけれども、子育て支援をする先はどういう世帯な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のが大事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その背景には、結婚が減り、そして離婚はあまり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離婚率が最近下がっているとおっしゃる方いますが、これは人口1000人あたりの離婚率であって、高齢者も含めたものであります。で結婚自体が数減ってますので、それで毎年の結婚件数と離婚件数と割合を見ますと、大体3組に1組の割合で離婚しているというのが世の中の今の実態です。でさらにここに加えてこういった家族構造の変化に加えてですね、日本の長寿化というのもございます。特に女性は亡くなる年齢で一番多いのは93歳でございまして、女性の半分以上は今は90以上まで生きるというのが日本の現実です。でその結果ですね、女性のうち2割は75歳以上にもうすで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75세 이상의 여성이 20%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일본 분들도 65세에서 74세의 그 절반 이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분들의 빈곤율을 보면 여성은 22%로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이게 기초생활소득자의 속성을 보면 80세 이상의 여성이 최근 들어서 매우 높습니다. でこのようにですね、家族構造が変化し、また長寿化が進む中で、女性の経済的な自立というのはこの日本の経済、財政、社会全体のリジリエンス
레질리언스의 회복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폴시 코히전 그러니까 전체계의 일관성과 그리고 타겟티드 폴시 이거를 추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続きまして、 이어서 本승아様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홍승아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승아입니다. 저는 한국 사이드에서 이 여성의 노동 발전 현황과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일본 사이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양국 간에는 유사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은 그 1980년대부터 일본과 유사하죠.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을 증대시키고 여성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도 마련했고 또 다양한 정책 도구들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WLB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든지 AA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든지 위젯 등이 중요한 그 정책 도구 중에 하나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집중을 할 텐데요. 일단 그 여성들이 아까 양적으로는 증가했다고 했지만 여성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성들은 저임금 직종에 있고 또 특히나 성별 임금 격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여성들의 노동 현장 내지는 조직 내에서의 위치는 여전히 under represented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대표성을 좀 더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측면 그러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 쪽에서도 나왔지만 여성 노동자에게 부담되는 unequal burden of child care 그 아동 양육의 부분이 이제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다음과 같은 4가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성의 노동 참여의 가장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Work and Life Balancing 정책과 그 정책의 성과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 현장이나 고용 구조 속에서의 성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과학자들의 인파워먼트를 위한 한국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과 그동안의 이제 그 경과들을 정책의 경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여성의 고용률은 23년 현재 54.1%입니다. 남성의 71.3%와 비교해서는 아직 많이 멀었죠. 그러나 2013년부터의 추이를 본다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특별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앞부분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주로 여성 노동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부처가 최근에 이제 합동해서 매년 여성 경제 활동에 대한 백서를 마련하자. 그래서 그 백서에는 여성의 임금 현황, 또 직종 분리 현황, 그리고 고용 상태,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이제 함께 양부처가 다뤄서 모니터링을 해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서는 23년에 나왔고 두 번째 24년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있는 연두색은 남성입니다. 남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인생 그 생애 곡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류자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아랫부분에 있듯이 M커브를 가지고 있죠. 빨간색 부분이 22년이고 파란색 부분이 12년인데요.
이제 약 10년 사이에 사실은 N 커브가 어느 정도 이 M 커브의 곡선이 약해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캐치 포인트는 가장 큰 저점이 22년의 경우에 30대 후반에 가 있습니다. 즉 경력 단절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30대 초반이나 후반까지 결혼 트랙에 들어가지 않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도 이것도 일본 사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의 시점이 우측으로 더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즉 출산의 연령대가 점점 더 이제 늦춰지고 있는 거 한 요인이 있고, 플러스 이제는 출산이나 양육과 상관없이 여전히 일자리에 남아 있는 여성들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54.3%라는 수치를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N 커브를 사실은 뭐 20년, 30년 쭉 역사를 가지고 보면은 이 N 커브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대에서 여성 고용률이 이제 중요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특히나 35세에서 39세 연령 집단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가장 그 경력 단절을 심하게 겪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고용률이 사실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서는 26%포인트나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역시 육아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출산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일가족 양립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기업이 아니면 임신 요인이 경력 단절의 요인이 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평균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입니다. 23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 고용된 여성의 18.8%가 보건 사회 서비스 쪽에 있고요. 12.7%가 도소매업, 11%가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즉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이고 조금 더 열악하고 그 저평가되는 직종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젠더 페이 갭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경력 단절의 문제인데요. 아까 그 그래프에서 조금 이따 그래프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이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요인도 있지만 여성들이 그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이들에게 중요한 임금 그 상승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45.5%의 여성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남성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29.8%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의 요인도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연도별로 그 임금 격차를 살펴본 결과, 물론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임금 격차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별로는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산업별로 젠더 페이 갭이 가장 큰 영역은 전문직 및 관련 노동자입니다. 58.4%이죠. 그 외에 이제 가장 작은, 그러니까 남성이 100을 받을 때 77.9%를 받는 업종은 장비, 기계 조작, 뭐 부속 결합, 어셈블리 워커스 그 이런 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업 규모별로 어떤가 보면은 역시 소규모일수록 여성들의 비중이 높고요. 이 여성들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의 그 차이, 그 성별 임금 격차를 낳게 되는 요인 중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1, 4인 부분에 상당히 35.4%가 집중되어 있고요. 또 종업원 10인에서 29인 규모의 업종에도 상당히 18.6%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표인데요. 이 표에서 잠깐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성이 80% 이상 차지하는 업종, 남성이 60 내지 80%를 차지하는 업종, 이렇게 이제 쫙쫙 봤을 때
여성들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80% 이상 차지하는, 즉 남성 도미네이티드 산업에서는 여성들의 비율이 1%밖에 안 되고, 오히려 남성이 굉장히 부족한 20% 미만인 업종,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에는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 직종 분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노동의 생애와 임금 격차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0이라는 거는 first child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첫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남녀 간의 그래프 극간이 커지는 거죠. 물론 자녀가 태어나기 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도 차이는 있었지만 뭐 89.7, 75.1%의 고용률이었다면 첫 자녀가 출산한 시기에 확 떨어져서 94.4%, 41.7%, 그리고 그 첫 자녀가 한 살이 되면은 36.9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더 이펙트죠.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국 사회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마더 이펙트가 여전히 증명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이라는 법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이 이제 최근에는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관한 법으로 이제 더 확장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타겟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또 그 여성의 경력 단절 및 경제활동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베이에 의하면 기혼 여성들의 그 임금을 보면 이 커리어 브레이크,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약 228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것은 그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임금에 비했을 때 25.1%가 낮더라라는 이제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제 조사에서 나타난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번 떠났던 여성들은 언제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약 8.9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진입을 했을 때도 이들의 노동 상황은 이전의 노동 상황에 비해서는 언더밸류드, 더 안 좋은 일자리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 조사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한국 상황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클라우디아 골드딘이라는 분도 200년에 걸친 여성 노동의 자료를 가지고 임금 격차에 대한 연구를 해본 결과 마더후드 이펙트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한국 사회도 들어갔다, 한국 데이터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임금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 요인은 바로 여성의 경력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성의 직장 내 그 진급 내지는 그 프로모션에서 중요한 그 마이너스 영향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가족 양육 정책인데요. 한국 정부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정부가 힘을 쏟은 부분이 이제 이 정책이었고요. 그 결과 육아휴직이라든지 남성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든지 돌봄 휴직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발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숫자는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파란 선이 남성인데요. 여전히 남성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한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육아휴직 제도적인 발전은 굉장히 잘 되었지만 실제 실용화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육아휴직을 남녀가 균등하게 좀 많이 쓰면은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임금 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육아휴직 활성화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최근에는 상당히 제도적인 노력과 기업 대상별로 정부의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육아휴직 제도의 변모인데요. 뭐 이제 남성이 같이 씀으로써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스웨덴식으로 3+3 육아휴직 제도, 또 최근에는 6+6 육아휴직 제도로 이제 발전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 경력 단절의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에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법이 만들어졌고요. 2022년에 이 법이 확장되어서 전체적으로 여성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는 법으로 이제 확장된 바가 있습니다. 타겟 그룹이 경단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향상시키겠다는 걸로 이제 크게 넓혀진 거죠. 그래서 22년도에 한국 정부는 94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서베이를 실시를 해서 언제 일자리를 떠나냐, 얼마나 많은 규모가 떠났냐, 언제 돌아오나,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임금의 격차는 얼마나 되나 등등에 대한 조사를 쭉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세 번째 정책입니다. AA 정책인데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저희들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관련법에 근거해서 AA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여성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또 한 가지는 고용에 있어서의 성격차를 해소하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비슷한 규모의 동정 산업의 여성 고용 실태를 보고 여성 고용이 유사 사업장의 70% 정도의 평균치를 못 따라갈 때는 그 대상 기업은 어떻게 적극적인 고용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 비즈니스는 공기업과 지방정부 또 민간 500인 이상의 민간정부, 민간기업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대상 기업은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총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매년 4월이 되면은 우리 기업의 여성 고용 현황을 쭉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리포트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리포트에 근거해서 우리 기업에서 여성 고용의 비율이 부족하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부족하다, 임금이 어떻게 차별적이다, 여러 가지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파셜 서플리멘트 아니면 재작성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충분히 그 기업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어떤 업적 성과를 냈는지를 제출을 함으로써 이 기업들로 하여금 이 개선 조치를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이제 정부가 쭉 그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결과는 사실은 크게 메리트나 퍼니시는 없습니다. 잘한 기업은 컴퍼니 어워드 상을 주거나 못한 기업은 정부 관련 그 홈페이지나 그 정부 관공서 그 퍼블리케이션에 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지 못한 기업 명단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고용이 증가했다. 그리고 여성 매니저들도 공공기업 25%, 민간기업 또 지방정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성 관리자 비율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면 탑 섹터 제일 많이 증가한 부분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고요. 가장 증가하지 못한 기업은 중장비 산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래서 그 AA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여성 고용률이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고 빨간색이 여성 관리자입니다. 양쪽이 다 지난 한 20여 년간 쭉 증가되어 왔다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인데요. 위젯이라고 이거는 여성 과학 분야의 여성 인력을 어떻게 유입을 해서 이들을 발전시키느냐, 성장시키느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여성 과학자들을 그 키우기 위한 그 도구로 위젯이라는 이제 것을 하는데 실제로 위젯은 여성과학기술 육성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2021년에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소규모에서 시작을 했다가 21년에 제자리를 찾아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5년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1차, 2차 해서 2024년에 5차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5차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위젯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 5차 기본 계획에는 인플로, 유입, 글로스, 성장,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 네 가지 과제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로 단계에서는 초중등 학생들 중에서 여성 과학자들, 여성 과학으로 입문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어트랙팅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네모를 보시면 STEM Girls Power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학생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입문을 넓히기 위한 그 어트랙션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걸 하냐면은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서 스템 관련 분야를 넣는다거나 서머 캠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프로빙입니다. 이제 들어온 여성들이 어떻게 과학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을지를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뭐 이렇게 해서 여성 R&D 부분에서 여성 과학자들의 참여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분야 여성 창업도 증가를 해서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 그 창업 부분에서 여성들도 상당 부분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익스펜딩인데요. 어떻게 여성 과학자들의 커리어를 쭉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이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줄에 있는 커리어 브레이크입니다. 여성 과학자들도 열심히 일을 잘하다가 이 어떤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재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 근데 여성과학 분야의 경우에는 그 일관성 내지는 그 쭉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커리어 브레이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브릿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전트 케어 바우처가 있죠. 정말 긴급 돌봄 바우처입니다. 돌봄 때문에 혹시나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어전트 케어 바우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W 브릿지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하다가 뭐 출산 육아의 문제로 연구의 중단이거나 뭔가 연기를 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노동시간 단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문화의 확산인데요. 실제로 스템 분야에서는 굉장히 남성들의 그 많이 있기 때문에 젠더 이슈를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분야에서도 그 젠더 이슈를 좀 더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이버시티 리포트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연구소별로 그 각 연구소별로 어떻게 성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과제를 가지고 이제 수립하고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이 좀 빨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한국 사회도 굉장히 크게 이제 노력을 해왔지만 노동의 질의 문제에서 남아 있는 것들이 남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과학적 부분이라든지 경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마구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굉장히 정보량이 많은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한일 간의 이 남녀 간의 불평등을 비교하는 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보스 포럼에 GGI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도 한국도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148개국 중에서 한국이 111번째 그리고 일본이 118번째입니다. 또 경제 활동과 관련된 부분, 경제 참여와 기회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 또한 일본이 112위, 한국이 114위이고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경영 관리직의 여성이 낮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일 간의 둘 다 마지막 줄에 있는데요. 2025년 현재에서는 한국이 더 낮았는데 2020년 분이죠. 그러면 역전이 된 것입니다. 2006년에 한국에서 그 AA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충격, 그 영향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이 격차가 벌어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일본과 한국 공통점인데요. 전문직 중에서 그 의료 쪽의 직종은 여성이 원래 많습니다. 40% 한 50% 정도라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이거는 내과 의사인데요. 한국이 22%, 일본이 20%.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직 그 부분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전문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타입 1의 경우에는 타입 2형이요. 먼저 여성분들이 많은 서비스 쪽에 많은 교육이라던가 복지, 또 헬스, 건강 쪽이죠. 다만 앞에 그래프에도 있었습니다만 휴먼 서비스 쪽이라도 임금이 높은 고도 전문직, 의사, 치과의 그리고 대학 교수는 여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거를 타입 1에 맞춰서 타입 2는 고도 전문직을 제외한 휴먼 서비스로 하면은 일본은 타입 2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뭐 미국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근데 일본의 타입 1을 보시면 재팬 위멘 부분을 보시면 타입 1 휴먼 서비스가 아닌 엔지니어라든가 회계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2%도 안 됩니다. 한국도 낮고요. 4%도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3%나 있습니다. 분포는 전체 노동력 인구입니다. 남녀별의 노동력 인구인데요. 네, 홍승환 선생님의 발표 중에 직종별 성격자를 보면 전문직에서 가장 격차가 심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문직에서의 남녀의 분리라는 것이 일본, 한국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가 있고 한국이 취업하는 직장은 굉장히 임금이 낮다라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학력과 그리고 전문직과라는 것은 사실 남녀 평등하게 갈 것인데 근데 분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학력이 되더라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특히 일본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마지막 부분에도 발표 중에도 있었는데 그 스템 쪽이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스템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매우 낮습니다. 박사학위에 진학하는 비율이 17%입니다. 한국이 두 번째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꼴찌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또 한일 간에서 여러 가지 뭐 상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전통적인 뭔가 역할 분업된 것도 있었고 또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양국 간의 그 공통점 중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변화의 속도입니다. 특히 과거 20년의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은 엄청 많이 달라졌고요. 20년 전 한국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인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속도가 다릅니다. 또 전통적인 분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가사 노동 그리고 육아에 관한 역할이 굉장히 여성분들이 크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 기회가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육아를 하면은 그 기회 비용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기회 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업이 재생산이 된다. 이와 더불어서 기업이 이 상황을 전제로 해서 문업적인 조직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약간 얀입하기 쉬운 그래도 임금이 낮은 거죠.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보다 커리어를 뭔가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계속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이 한일 간의 공통점입니다. 그 결과 오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마더ಹು드 페널티 그 육아기에 여성의 굉장히 임금적인 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마구치 신타로님께도 나중에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의 그 이유인데요. 가치관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직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한일 양국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직업적인 스테레오타입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뭐냐라고 하면은 남성은 리더십 그리고 여성은 서포트를 하는 직업에 취업을 하는 거. 또 과학기술은 남성이 중심이고 또 미국의 폴러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나추럴 스킬이라고 했는데 너추런트 스킬이라고 했는데 오큐페이션이라고 했는데 뭐 교육, 양육, 케어 노동은 여성이 특히 많다. 또 이쪽이 전문직이라도 이게 임금이 낮습니다. 이거는 한일 공통점입니다. 사이언스에 관해서는 굉장히 뿌리 깊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뭔가 가족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뭔가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좀 굳이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가치관에 대한 약간 그런 가치관 그거를 통해서 커리어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미국도 그랬었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잔내 희망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미국의 경우에는 뭐 의사 그리고 뭐 동물 수의사 그리고 뭐 과학사 그렇게 과학자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림을 그리게 하면은 의사 그림을 하면은 여자 선생님을 그리는 그런 그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뭐 음식점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뭐 간호사 이거는 쭉 변화가 없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의 직장이 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도 있고 이것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사이언스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는 뭐 이과 수학을 선호하는 정도의 남녀 간의 차이가 초등학교 때는 조금만 있었는데 중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요. 대학교 진학 때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과에 진학하는 여성 학생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그로 인한 악영향도 있다라는 부분을 간주하고 싶습니다. 뭐 개선된 부분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서부터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환율과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빨라졌고요. 대조름 비율은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은 남성보다는 좀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코호트 갭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리고 고령자 그리고 젊은 층의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문맹은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는 거의 없는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고령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변화로 인한 그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대응도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대학 교수 중에서 PC를 취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여전히 특정한 분야에서만 있고요. 그러한 뭔가 세계적인 경쟁력, 대학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계속 이게 힘을 쌓아왔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 랭킹을 보면은 사립의 경우 500위도 진입하지 못하는 들어가는 거는 뭐 대학 국립 대학뿐이고요. 오늘 면세대학에서도 교수님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면세대학이라던가 뭐 고려대학과 같은 그런 학교가 베스트 100에 진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립이든 뭐 국립이든 좋은 성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졸 그 비율이 높아졌고 한국의 경우에는 80% 가까이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부터의 그 핸디캡이죠. 같은 대학을 갔는데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떠한 과정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뭐 성공의 기회라던가 취업의 기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두드러지게 지금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같은 조건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된 게 사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불만이 지금 한국 젊은들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수저라든가 아니면 흑수저라든가 이거 수저죠. 네, 일본에서도요 이렇게 동일하게 오야가짜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캡슐 인형이 뽑는 것처럼 뽑기 인형처럼 부모도 뽑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차이점, 비정규 고용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남성이 22% 그리고 여성이 54%, 30% 정도의 차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한국에서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15%밖에 차이가 없어요. 네, 역시 그러니까 육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재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일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더라도 비정규 고용이 기혼 여성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젠더의 역할, 여성 역할,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여성이 가사를 하고 남자가 돈을 벌어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 격차. 한국은 상당히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혼화라고 할까요?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남성을 찾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혼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이와 같은 젠더 갭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한국은 보다 더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 축적이라고 할까요? 유복해지는 이와 같은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고령자의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 노인의 경우에는 이 빈곤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되는 사람들이 45% 정도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0% 정도이거든요. 이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제도, 호주제도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된 것은요. 한국에서는 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 이 AA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인데 이 호주 제도로 가는 것은 장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승계를 계승을 받잖아요. 근데 2005년까지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호주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일본과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공유를 하면서 공동 연구를 하고요.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콜라보레이션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선생님에게 질문을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자리로 가기 전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EAA, Affirmative Action법, 여성의 매니지먼트를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공헌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 가장 효과적이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산업별, 업종별을 보면서 평균 70%에 도달해야 되느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업이 개선책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실천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성과가 없었던 기업을 또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페널티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의 관여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인원, 맨파워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위젯, 상당히 재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중학교에서 젠더 차이가 생기가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디벨로프 파워 프로그램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스템 분야를 늘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광범위를 하시는지, 아니면 공립학교에서 거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사립학교에서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야시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가장 큰 젠더 갭의 이유로서는요, 정규직 고용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35% 정도 이렇게 많아요. 비정규직이 남녀의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여성의 활용에 있어서 큰 핸디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마구치 선생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야마구치 선생님으로부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으로부터 그러면 조금 전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저는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한국과 일본 사이가 다르다는 걸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여기 와서 한일의 저출산 문제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낀 게, 한국 여성들은 젠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남성들도 민감해요. 그때도 보니까 일본 여성들은 상당히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대시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는 못 느꼈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도 애는 낳을 것이다. 애를 낳고 나는 애를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반면 한국 여성들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통적인 성 역할이라는 그 트랙에 들어간다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다르고 한국 사회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그 무서운 하나의 축이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질문편에 들어가겠습니다. AUA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기여를 했냐, 이것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20년 해온 제도잖아요. 초창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기업들은 어떤 규제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이
노동부 산하에 노사발전재단이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노동부에서 하는 중요 사업을 기업들에게 컨설팅도 하고 뭐 가이드도 주고 상담도 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니까 기업의 인사관리팀도 이 AA 제도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4월이 되면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 뭔가의 뭐 메리트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신문에 크게 그 상을 받은 그 기관들을 기업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뭐 앞장서서 가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들이 싫어하는 그 잘못한 기업들의 공표를 정부 이제 발행지에 넣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뭐 노사발전재단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템 세 번째 질문은 스템 걸스 파워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5차 기본계획에서 예산이 5년간 4,9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과제 수가 12개 정도라서 그렇게 광범위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교육부가 혹은 정보과학기술부가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공립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절차를 갖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업은 어떤 그 사업을 하면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해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플라이를 받고 거기서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상 학교나 프로그램도 그렇게 선정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12개 과제를 가지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하는 게 선정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공평성을 높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야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말씀 중에 변화의 속도가 일본이 한국보다 늦다. 또 나아가서는 아마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이 남녀 간의 문제의 변화 속도는 늦다. 굉장히 이렇게 늦었던 것은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난 30년 동안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리는 30년이라던가 연령 GDP가 참단했던 편평했던 30년 그 사이에 임금도 물가도 변화가 없었고요. 큰 구조적인 변화가 쇼와만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거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 임금 그리고 임금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저는 정부의 힘과 그리고 시장의 힘 이걸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의 힘, 마켓의 힘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그 임금 인산율이 이 파트타임 근로자가 오히려 풀타임 근로자보다 높고 또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그 일선 부족의 경우에는 더 임금의 그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인 분야죠. 예를 들어서 뭐 개호라든가 의료라든가 그쪽 부분은 공적인 그 가격으로 다 정해지는 그러한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그렇게 바로 반영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좀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장의 힘으로 인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동향으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이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이거는 뭐 의뢰하는 방식 개혁을 할 때 이 법에서 이 코로나 예전에 정해진 법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이 원칙 이퀄 페이 이퀄 워크인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정부로서 확실히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먼저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시장 마켓의 힘이죠. 임금이 보다 수요가 높은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시장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리스킬링입니다. 최근에 노동시장의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로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로 가능한 부분, 이거는 노동 수요가 굉장히 좀 센 부분이고요. 구인 배율도 10배를 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또 반면에 뭐 사무직이라던가 이쪽의 구인 배율은 0.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남아 돌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분야에서 디지털적으로 확실히 뭔가 이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비정규직이든 디지털 스킬을 취득을 하게 되면 더 임금이 높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리스킬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담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 분야에 관련된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히어링을 저희가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뭐 일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 도시의 뭐 건설업도 지금까지 뭔가 비서를 했었던 분이 캐드를 공부를 해서 그쪽에서 뭐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약간 마켓포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고요. 또 그 마트에 가면은 요새는 이게 계산대가 다 무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계산대에서 그 일선 부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금 일하는 분들은 산에 그 전문 자격을, 그러니까 화로와 관련된 자격을 따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의 그 연수를 해서 임금을 올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고 또 이를 리스킬링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 상황을 보다 가시화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임금 통계를 보면 주마다 이 직업은 대충 얼마 정도의 그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누구나 그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봐서 이 임금 협상을 할 때도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일본에도 만들어서 이러한 분야에 이 직업이 이만큼의 임금이면 괜찮다라는 것을 뭐 어떤 경우 지방의 경우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던가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사람들이 뭐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이거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더 기술을 취득을 해서 또 이쪽으로 가면 더 많이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이 많이 클리어가 된다. 이것이 비정규직 고용의 임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